춘천의 작은 원룸에서 78 세 서미주 할머니는 어머니의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1889년에 찍힌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쌍둥이 소녀, 똑같은 얼굴. 하지만 한 명은 평온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입을 벌린 차에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도움을 애원하는 것처럼. 서울대 고미술 전문가는 이 사진을 보고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이렇게 극명한 감정을 포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사진 뒷면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연필로 아이의 글씨체로 서미주, 미주 할머니 자신의 이름이 1889년 사진에 미주는 50년 전 떠난 고향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며 피합니다. 그 여자들 때문에 돌아온 거지 누군가 속삭입니다. 폐가 옆에는 낡은 비석이 있습니다. 할인과 하영,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 미주의 오빠는 분노합니다. 그 일을 파헤치지 마. 엄마가 평생 숨기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어린 시절 친구 미나는 떨리며 말합니다. 그 아이들은 죽지 않았어. 우리가 1970년에 봤어. 너도 거기 있었어, 미주야. 단지 기억하지 못할 뿐이지. 지하실에서 발견된 일기장에는 끔찍한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889년 기근, 마을의 제비 뽑기, 그리고 두 소녀가 산 채로 폐광에 갇힌 이야기, 136년 동안 묻혀있던 비밀, 세대를 거쳐 이어진 저주, 그리고 한 여자가 마침내 밝히는 진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춘천의 작은 원룸 아파트. 2025년 11월 어느 추운 오후였다. 서미주 할머니는 흔들리는 손으로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고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변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889년이라는 희미한 글씨가 뒷면에 적혀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명의 쌍둥이 소녀가 있었다. 할인과 하영, 똑같은 얼굴, 똑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다. 한 명은 고요하고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평화를 품은 것처럼. 그러나 다른 한 명의 눈빛은 미주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공포, 순수한 공포와 절망이 그 어린 눈에 가득했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마치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다.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애원하는 것 같았다. 미주는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78년을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다. 이 사진이 왜 자신의 어머니 유품 상자에 있는 걸까? 왜 이제야 발견한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왜 이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픈 걸까? 다음 날 아침 미주는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는 고미술 전문가 정태수 교수. 그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고사진 분석 전문가였다. 미주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어 가슴에 품었다. 기차 안에서도 지하철에서도 그녀는 계속 가슴을 만졌다. 마치 그 사진이 살아있는 것처럼,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 교수의 연구실은 대학 본관 3층 끝자리에 있었다.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미주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연구실 안은 오래된 책들과 유리 케이스에 담긴 유물들로 가득했다. 정 교수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회색이 섞인 머리, 두꺼운 안경, 그리고 피곤해 보이는 얼굴. 그는 미주를 맞이하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교수님, 이 사진을 좀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머니 유품에서 찾았는데 뭔가 이상해서요. 정 교수는 사진을 받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이 변했다. 순식간에 미소는 사라졌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책상 위에 확대경을 집어들고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1분이 지났다. 2분이 지났다. 5분이 지났다. 미주는 불안해져서 입을 열려 했지만 정 교수의 집중된 표정 때문에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다. 마침내 정 교수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떨리고 있었다. 이건 불가능한데.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정 교수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이 사진의 인화기술, 종이의 질감, 잉크의 산화 정도 모두 1880년대 후반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진 속 절망하는 소녀를 가리켰다. 이 표정은 이건 후처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찍힌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정 교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다. 당시 사진 기술로는 이렇게 극명한 감정 표현을 포착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노출 시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했죠. 움직이면 흐릿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는 다시 확대경으로 들여다봤다.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요. 마치 현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선명합니다. 그리고 이 표정,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주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할머님, 이 사진은 어떻게 구하신 거죠? 정확히? 미주는 당황했다. 그냥 어머니 유품 상자에서요.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때는 정리할 마음이 없어서 이제야 열어본 거예요. 정 교수는 사진을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폭탄을 다루듯이. 할머님, 이 사진을 어디서도 보여주지 마세요. 특히 언론에는 절대로. 왜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제가 더 조사해야 합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 사진을 여기 두고 가셔도 될까요? 미주는 망설였다. 그 사진을 손에서 놓는 게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 마치 자신의 일부를 떼어내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 교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아이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정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할인과 하영, 이 이름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주는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 이름들 왜 익숙한 걸까? 어디서 들어봤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두려움이었다. 순수한 두려움이었다. 미주는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려 했다. 왜 울고 싶은 걸까? 그 사진 속 소녀들과 자신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23개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다. 모두 정 교수였다. 그녀가 연구실을 나온 지 겨우 10분밖에 안 됐는데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교수님? 할머님 어디 계세요? 지금 당장 돌아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정 교수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사진 뒷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할머님,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연필로 아주 희미하게. 아이 글씨로요. 미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무슨 이름인데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 교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미주, 할머님 이름이 거기 적혀 있습니다. 1889년 사진 뒷면에. 핸드폰이 미주의 손에서 떨어졌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귓게는 오직 한 가지 소리만 울려 퍼졌다. 절망하는 소녀의 소리 없는 비명. 구해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날 밤 미주는 춘천 아파트로 돌아왔다. 정 교수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서미주 할머님, 제발 그 사진을 태우지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그 사진은 단순히 과거에만 속한 게 아닙니다. 뭔가 더 큰 일이 얽혀 있어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할머님과 직접 연결된 뭔가가요. 제발 연락 주세요. 미주는 어둠 속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1889년 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런데 내 이름이 그 사진에 있다. 어떻게? 왜? 그리고 그 소녀들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평온한 미소를 짓는 할인, 그리고 절규하는 하영. 미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내가 뭘 해야 하는 거지? 그 순간 아파트 창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미주는 느꼈다.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뭔가를, 속삭임 같은 것을, 도와달라는 간청 같은 것을.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벽 4시 미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부엌으로 걸어갔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따뜻한 보리차를 끓이면서 그녀는 결심했다. 돌아가야 한다. 구룡리로. 그녀가 50년 전에 떠나온,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그곳으로. 강원도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 구룡리. 미주는 28살에 그곳을 떠났다. 어머니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난했다. 불효녀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미주가 왜 떠나야 했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마을 입구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다. 구룡리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늙었다. 낡은 기와집들, 비어있는 가게들, 그리고 텅 빈 골목. 젊은이들은 모두 떠났고 이제 이곳에는 노인들만 남아있었다. 미주는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50년 만이었다. 50년 만에 이 흙길을 걷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작아 보였다. 어릴 적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돌담도, 넓어 보였던 마당도 이제는 초라하고 비좁아 보였다. 누구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다. 미주는 돌아봤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저는 서미주입니다. 서기철 씨의 동생이고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 당신이.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돌아온 거예요? 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뭔가 찾은 게 있어서요. 여자는 미주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 뭘 찾으려고 하는데요? 5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이제 와서. 미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여자는 빗자루를 꽉 쥔 채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미주는 계속 걸었다. 그녀가 찾는 곳이 있었다. 마을 교회. 작고 허름한 건물이었지만 유일하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목사님. 아니,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 은퇴하셨을까? 미주는 교회 앞에 멈춰 섰다.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들어오세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안에서 들렸다. 미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70대로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다.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소한 옷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미주를 보자 조용히 미소 지었다. 서미주 씨, 오랜만이네요. 미주는 깜짝 놀랐다. 목사님, 저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죠. 당신이 떠난 날을 기억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스를 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주는 목이 메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사과는 필요 없어요. 목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당신에게는 떠날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알아요. 이 마을이 당신에게 무엇을 했는지. 침묵이 흘렀다. 미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목사님, 이 사진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목사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마치 뜨거운 불처럼. 어디서 이걸 찾았어요? 어머니 유품에서요.
목사님, 이 아이들이 누구죠? 하린과 하영. 이 이름들을 아세요? 목사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주 씨, 이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으세요. 그리고 다시는 꺼내지 마세요. 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진실은 묻혀 있어야 해요. 특히 이 마을에서는. 미주는 화가 치밀었다.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제 이름이 이 사진 뒷면에 적혀 있다고요. 1889년 사진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목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당신 오빠를 만나봤어요? 아직이요. 하지만 만날 거예요. 조심하세요, 미주 씨. 기철 씨는 그는 당신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당신이 없었던 것을 그는 아직도 분노하고 있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해요. 이 아이들이 누군지, 왜 제 이름이 거기 있는지. 목사는 미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마을 끝에 가보세요. 폐가 옆에 작은 비석이 있어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미주는 교회를 나왔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마을 끝으로 걸어가면서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창문 뒤에서, 문틈에서 그들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여자가 돌아왔어. 왜 돌아온 거야? 그 여자들 때문이겠지. 조용히 해. 들리면 어떡해. 미주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폐가가 보였다. 무너진 지붕, 깨진 창문, 그리고 그 옆에 작은 비석이 있었다. 미주는 다가갔다. 비석에는 이끼가 가득했다. 그녀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끼를 걷어냈다. 거기에는 2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린, 하영.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용서받지 못한 영혼들. 미주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왜 용서받지 못했다는 거지? 이 어린 소녀들이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지? 거기서 뭐 하는 거야? 험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주는 돌아봤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회색 머리,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차가운 눈빛. 오빠. 미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기철, 그녀의 오빠. 그는 50년 동안 보지 못한 동생을 보면서도 미소 짓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여기 돌아와? 어머니 장례식에도 안 온 내가? 오빠, 나는... 닥쳐! 기철이 고함을 질렀다. 너는 이 집안을 배신했어. 어머니를 혼자 죽게 만들었어. 그리고 이제 와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 쌍둥이들 얘기를 파헤치려고? 미주는 숨이 막혔다. 오빠는 알고 있었어. 기철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모르는 게 나았어. 너도 나도. 하지만 네가 여기 온 이상 경고할게. 그 일을 파헤치지 마. 이 마을 전체가 너를 원망하게 될 거야. 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기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머니는 매일 밤 울었어. 그 사진을 보면서. 네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인데. 어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그리고 넌 어머니가 죽어갈 때 옆에도 없었어. 기철은 사라졌다. 미주는 홀로 비석 앞에 남았다. 해가 완전히 졌다.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켰다. 그녀는 사진을 다시 꺼냈다. 절망하는 소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뒷면을 확인했다. 희미한 연필 자국,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적힌 이름, 서미주. 그녀는 기억나지 않았다. 자신이 그 이름을 썼다는 것을. 하지만 그 글씨체는 분명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무언가가 바스락거렸다. 미주는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어둠 속 어딘가에서 그녀는 서둘러 마을 중심부로 돌아왔다. 작은 여관의 방을 잡았다. 주인 할머니는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미주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다. 속삭임이었다. 그들 때문에 돌아온 거지? 그녀가 알게 되면 조용히 해. 듣고 있어. 미주는 벌떡 일어났다. 누가 자신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창밖을 봤을 때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골목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뒷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희미한 글씨 아래 또 다른 글씨가 있었다. 너무 희미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미주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려고 했어. 어머니의 글씨였다. 미주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요? 무엇으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했나요? 그 순간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미주는 숨을 멈췄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여자였다. 작고 마른 체구, 구부정한 어깨. 미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벽에 등을 기댔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야, 미주야. 낮고 쉰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에는 50년의 세월이 묻어 있었다.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미주는 숨이 막혔다. 민하, 언니? 한민아. 어린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아니, 친구 이상이었다. 자매처럼 지냈던 사람. 미주가 구룡리를 떠난 진짜 이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사람. 민하는 70대 초반이었지만 그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은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다. 마른 손으로 문을 닫으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오랜만이다, 미주야. 언니, 어떻게 여기를... 너 온 거 다 알아. 이 마을에 비밀이란 없어. 특히 네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도. 미나는 천천히 미주에게 다가왔다. 그 사진 가지고 있지? 미주는 본능적으로 사진을 가슴에 품었다. 언니도 알아요? 할인과 하영에 대해서? 미나는 쓸쓸하게 웃었다. 안다고? 나는 그 애들의 마지막을 봤어, 미주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거기 있었어.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미주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무슨 소리예요? 언니는 그때 태어나지도 1889년 얘기가 아니야. 민하가 말을 끊었다. 그 쌍둥이들은 그들은 죽지 않았어. 아니, 정확히는 마을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죽지 않았어. 대체 무슨 뜻이에요? 민하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마을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1970년대 초반이었어. 우리가 10살 때. 기억나? 마을 뒤편 폐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미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희미하게 기억났다. 아이들은 그 폐광 근처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른들은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날 밤, 난 네 손을 잡고 그곳에 갔어. 너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갔어. 그리고 거기서 민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그들을 봤어. 할인과 하영을. 그게 말이 돼요. 1889년 사람들을 1970년에 어떻게... 나도 몰라. 민하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나도 모른다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봤어. 똑같은 한복을 입은 쌍둥이 소녀들. 하나는 웃고 있었고 하나는 울고 있었어. 내게 손을 뻗으면서. 미주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왜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민하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다. 내 어머니가 내 기억을 지웠어. 아니, 정확히는 너를 보호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무당을 불러서 굿을 했어. 내 기억에서 그날 밤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서. 하지만 언니는 기억해요. 난 도망쳤거든. 미나는 비참하게 웃었다. 어머니가 날 데려가려고 할 때 난 집을 뛰쳐나갔어. 그래서 나는 평생 그 기억을 안고 살아야 했어. 매일 밤 그 소녀들의 얼굴이 보여. 특히 우는 아이, 하영이. 그 아이의 눈빛을.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다. 이 사진 속 아이가 그 아이였어요. 미나는 사진을 보자마자 뒷걸음질 쳤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래, 똑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며 숨을 헐떡였다. 미주야, 그 사진을 태워. 지금 당장. 안 돼요. 저는 알아야 해요. 왜 제 이름이 거기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가 그걸 알게 되면... 미나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숨쉬기가 힘들어 보였다. 넌 내 어머니를 원망하게 될 거야. 이 마을 전체를 저주하게 될 거야. 이미 늦었어요. 미주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미 느끼고 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뭔가 숨겨져 있다는 걸. 침묵이 흘렀다.
미나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는 갑자기 훨씬 더 늙어 보였다. 좋아, 그럼 너에게 선택권을 줄게. 하지만 경고할게. 이 선택은 네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야. 미나는 목걸이를 풀었다. 거기에는 작은 열쇠가 걸려 있었다. 녹슨 열쇠, 오래되고 낡은 것이었다. 그녀는 열쇠를 미주에게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 옛집 지하실 열쇠야. 네가 떠난 후 네 어머니는 그곳을 완전히 봉인했어. 하지만 내가 알아. 거기 뭔가 남아있다는 걸. 네 어머니가 평생 숨기려고 했던 것들이. 미주는 열쇠를 받았다. 차갑고 무거웠다. 그녀의 손바닥에서 이상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언니는 왜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민하는 창밖을 바라봤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나를 부르셨어. 50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하시다가 그리고 이걸 주시면서 말씀하셨어. 미주가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때 이걸 줄렴. 하지만 정말로 준비가 됐을 때만 하고 어머니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올 거라는 걸. 내 어머니는 많은 걸 알고 계셨어, 미주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나는 돌아서서 미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오빠 기철이, 그도 뭔가 숨기고 있어. 그는 정기적으로 그 비석에 가서 제사를 지내, 밤마다. 아무도 모르게. 오빠가? 왜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그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알아. 네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미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미주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을게. 정말로 이 길을 갈 거야? 그 지하실을 열면 돌이킬 수 없어. 미주는 열쇠를 꽉 쥐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감정이 싸우고 있었다. 두려움과 호기심. 하지만 더 강한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다. 어머니가 평생 짊어졌던 짐을 이해하고 싶었다. 열 거예요. 미주는 조용히 말했다. 내일 아침에. 미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알았어. 그럼 내가 함께 갈게. 혼자 가게 할 수는 없어. 그녀는 문을 열었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다. 미주야, 사랑해. 50년 동안 말 못했지만 항상 사랑했어. 언니, 나 미주이 목이 메었다. 그리고 미안해. 내가 그날 밤 너를 그곳에 데려간 거. 네 인생을 망친 건 나 때문이야. 아니에요, 언니. 우리는 아이였어요. 미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알고 있었어. 위험하다는 걸. 하지만 호기심에 난 너를 끌고 갔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둘 다 평생 그 대가를 치렀어. 문이 닫혔다. 미주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열쇠를 내려다봤다. 작고 녹슨 열쇠. 하지만 그것이 여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였다. 밤이 더 깊어졌다. 미주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보니 멀리서 누군가 걷고 있었다. 손전등을 들고 마을 끝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석이 있는 곳으로. 미주는 재빨리 옷을 입고 몰래 여관을 빠져나갔다. 그 사람을 따라갔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다. 폐가 옆 비석 앞에 그 사람이 멈춰 섰다. 손전등 불빛이 비석을 비췄다. 그리고 미주는 보았다. 그것은 오빠였다. 서기철이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엄마를 도왔어야 했는데. 미주는 숨을 죽였다. 오빠가 울고 있었다.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오빠가.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기철은 비석을 끌어안았다. 난 겁쟁이였어.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서.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그 순간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미주는 들었다. 속삭임을. 기억해. 미주는 고개를 들었다. 폐가의 창문에서 누군가 그녀를 보고 있었다. 희미한 실루엣. 두 명의 소녀. 하나는 웃고 있었고 하나는 울고 있었다. 미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순간 모든 것이 사라졌다. 창문은 텅 비어 있었다. 오빠가 돌아봤다. 누구야? 그는 손전등을 미주에게 비췄다. 미주, 너였어? 미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단지 오빠를 그리고 비석을 번갈아 바라봤다. 형제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봤다. 50년의 침묵이 그들 사이에 흘렀다.
그리고 기철이 조용히 말했다. 내일 오면 내가 모든 걸 말해줄게. 하지만 준비해. 네가 아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니까.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미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아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으니까. 네 무엇이 거짓이란 말인가? 어머니에 대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니면 이 마을 전체가 숨겨온 무언가에 대해. 아침 6시 미주는 여관을 나섰다. 미나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보다 더 창백해 보였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더 짙어진 것 같았다. 잠 못 잤구나, 미나가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언니도요? 미주가 대답했다. 두 여자는 말없이 걷기 시작했다. 마을은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 아침 안개가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고요함을 깼다. 옛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었다. 50년 동안 방치된 집. 기와는 무너져 내렸고 벽은 금이 가 있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자물쇠에는 녹이 가득했다. 여기. 미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여기가 내가 자란 곳이었어. 미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미주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미주는 대문을 밀었다. 녹슨 경첩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마당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한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정원은 이제 황폐해져 있었다. 어머니는 여기서 혼자 돌아가셨어.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빠가 발견했대. 며칠이 지난 후에. 미주야.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자책하지 마. 네가 여기 있었어도 바뀐 건 없었을 거야.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남아요.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텅 비어 있었다. 가구는 모두 치워졌고 먼지만이 두껍게 쌓여 있었다. 거실 한쪽 구석에 작은 문이 있었다. 지하실로 향하는 문. 미주는 열쇠를 꺼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미나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비됐어? 아니요. 하지만 해야죠.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딸깍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다. 미주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처럼. 그녀는 힘을 주어 문을 열었다. 어둠이 그들을 맞이했다. 계단이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다. 축축한 냄새와 함께 뭔가 오래된 것의 냄새가 올라왔다. 종이, 곰팡이, 그리고 슬픔의 냄새. 미나가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희미한 빛이 계단을 비췄다. 나무 계단은 낡아서 삐걱거렸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총 13개의 계단이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다. 천장은 낮았지만 바닥은 시멘트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다. 벽 한쪽에는 낡은 선반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미주는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공책들이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이었다. 손으로 쓴 글씨 바래고 흐릿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미주는 한 페이지를 펼쳤다. 1971년 3월 5일. 미주가 오늘 10살이 됐다. 생일 미역국을 끓여줬다. 아이는 웃으며 먹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이 계속 보인다. 할인과 하영. 그들이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다. 미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다음 장을 넘겼다. 1971년 3월 12일 민한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이들이 폐광에 갔다고 했다.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미주를 찾으러 달려갔다. 그리고 봤다. 내 딸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을, 손을 뻗는 것을. 나는 미주를 붙잡고 끌고 나왔다. 아이는 울면서 저항했다. 엄마, 저 언니들이 도와달래요 라고 말했다.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미나가 미주의 어깨 너머로 일기를 읽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미주야, 계속 읽어. 미주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다음 장을 넘겼다. 1971년 3월 15일 무당을 불렀다. 마을 어른들 몰래. 기철이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무당은 미주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이미 그들과 연결됐습니다. 완전히 끊을 수는 없어요. 다만 잠재울 수는 있습니다.
나는 울면서 빌었다. 제발 내 딸을 구해달라고. 무당은 밤새 굿을 미주는 열이 나고 계속 중얼거렸다. 하영아 미안해. 하영아 미안해.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미주는 공책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그게 내 어머니가 원했던 거야.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너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왜요? 대체 그 쌍둥이들이 누구길래?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선반 맨 아래를 가리켰다. 저기 뭔가 더 있어. 미주는 무릎을 꿇고 아래쪽을 살폈다. 거기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꺼냈다. 무거웠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여러 물건들이 있었다. 낡은 사진들, 찢어진 편지들, 그리고 작은 인형. 한복을 입은 천 인형이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인형의 얼굴은 이상했다. 반은 웃고 있었고 반은 울고 있었다. 마치 두 개의 얼굴이 하나로 합쳐진 것 같았다. 미나는 인형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건 안 돼. 뭐가요? 이게 뭐예요? 그건 할인과 하영의 인형이야. 그들이 죽기 전에 가지고 놀던 거야.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1889년 그때부터. 어떻게 여기 있는 거예요? 100년도 더 된 물건이? 모르겠어. 하지만 네 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뭔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야. 네 어머니와 그 쌍둥이들 사이에. 미주는 상자 안을 더 뒤졌다. 그리고 찾았다. 접힌 종이. 노랗게 바랜 편지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다. 나의 딸 미주에게. 네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용서해라. 엄마가 비겁했다는 것을,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다는 것을. 하지만 너는 알아야 한다. 진실을. 그것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미주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계속 읽었다. 할인과 하영은 우리 집안의 피를 받은 아이들이다. 내 증조할머니의 쌍둥이 언니들이었다. 1889년 이 마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기근이 들었고 사람들은 굶주렸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은 결정을 내렸다. 제비 뽑기로 한 가족을 정해서 그 가족의 아이들을 산 제물로 바치기로. 신에게 풍년을 빌기 위해. 미주는 숨이 막혔다. 미나는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했다. 그 제비는 우리 집안이 뽑았다. 할인과 하영이 선택됐다. 단지 그들이 쌍둥이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쌍둥이가 불길하다고 믿었다. 그날 밤 그들은 두 아이를 폐광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다음 부분은 잉크가 번져서 읽을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울면서 쓴 것처럼. 아이들은 죽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완전히 죽지 못했다. 그들의 한은 너무 깊었고 원망은 너무 컸다. 그래서 그들은 남았다. 이 마을에, 이 땅에. 그리고 세대마다 우리 집안의 딸들은 그들을 본다. 그들의 고통을 느낀다. 그것이 우리 집안이 짊어진 저주다. 그 끔찍한 죄에 대한 벌이다. 미주는 편지를 떨어뜨렸다. 온몸이 떨렸다. 그럼 너도 그 저주를 물려받았어. 민하가 조용히 말했다. 내 어머니가 막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던 거야. 갑자기 지하실의 전구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정이도 들어오지 않는 집인데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미주야, 우리 나가야 해. 하지만 늦었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무겁게.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미주는 숨을 죽였다. 미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계단 끝에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다. 결국 찾았구나. 내가 평생 숨기려고 했던 걸. 기철이었다. 미주의 오빠.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오빠, 내려와라. 기철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하지만 준비해. 네가 듣게 될 것은 지옥 같은 이야기니까. 그 순간 미주는 상자 안에서 마지막 물건을 발견했다. 작은 사진, 찢어진 사진 조각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맞추자 그녀는 비명을 삼켰다. 사진 속에는 어린 미주가 있었다. 10살의 미주. 그리고 그녀 옆에는 할인과 하영이 서 있었다. 손을 잡고.
마치 자매처럼. 그 사진은 1971년에 찍힌 것이었다. 지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미주는 찢어진 사진 조각을 손에 쥔 채 얼어붙어 있었다. 1971년, 자신이 10살이었던 그 해, 그 사진 속에서 어린 미주는 두 소녀와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할인과 하영, 1889년에 죽었어야 할 아이들과. 기철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다. 마치 100년의 무게를 짊어진 것처럼. 그는 마침내 바닥에 도달했고 희미한 빛 속에서 동생을 바라봤다. 오빠, 이게 대체 무슨... 미주의 목소리는 떨렸다. 앉아라. 기철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다. 대신 깊은 피로와 슬픔만이 묻어 있었다. 긴 이야기니까. 미나가 벽 옆 낡은 나무 상자를 끌어다 미주를 앉혔다. 미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기철은 그들 맞은편 계단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수십 년 동안 품어온 비밀의 무게로 깊이 패여 있었다. 1971년 3월 기철이 입을 열었다. 너는 10살이었고 나는 15이었다. 그해 봄은 이상했어. 마을 전체가 불안했지. 노인들이 수군거렸어. 그들이 돌아왔다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지만 곧 알게 됐지.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 나는 방에서 뛰쳐나갔지. 엄마는 마당에 서서 폐가 쪽을 바라보고 계셨어. 그리고 거기 두 명의 소녀가 서 있었어. 달빛 아래서 한복을 입고. 미나가 작은 신음을 냈다. 미주는 숨을 죽이고 오빠의 말을 들었다. 엄마는 그들을 보고 무릎을 꿇었어. 울면서 빌었지.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 엄마가 왜 저 낯선 아이들에게 사죄하는지. 하지만 그때 한 소녀가, 웃고 있던 소녀가 말했어. 우리는 용서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내러 왔어요. 끝내러? 미주가 속삭였다. 그래. 기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은 대가를 원했어. 1889년 이 마을이 그들에게 한 짓에 대한, 그들을 산 제물로 바친 것에 대한, 그리고 그 대가는... 그는 말을 잠시 멈췄다. 이 집안의 딸이었어. 세대마다 한 명씩. 미주는 심장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럼 저는 너였어, 미주야. 기철이 고개를 숙였다. 네가 그 세대에 선택받은 아이였어. 엄마의 딸, 유일한 딸. 안 돼. 미나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엄마는 미칠 것 같았어. 밤마다 폐광으로 가서 그들에게 빌었어. 대신 자신을 데려가라고. 하지만 그들은 거부했어. 죄 없는 자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어. 너는 아직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순수한 아이였으니까. 미주는 온몸이 떨렸다. 사진 속 웃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순수한 미소,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어. 기철이 계속 말했다. 엄마는 방법을 찾았어. 내 기억을 지우는 것, 그들과의 연결을 끊는 것,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네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무당을... 미주가 중얼거렸다. 그래,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 기철은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다. 엄마는 거래를 했어, 그들과. 내 목숨 대신 다른 것을 주기로. 뭘요? 미주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다. 진실. 기철이 봉투를 미주에게 내밀었다. 엄마는 약속했어. 이 마을의 진실을 영원히 숨기겠다고. 1889년에 일어난 일을, 그 끔찍한 제사를, 모든 것을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그 대신 너를 살려달라고. 미주는 봉투를 받았다. 안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다. 어머니의 글씨였다. 할인아, 하영아, 나는 너희에게 말할 자격이 없다. 하지만 부탁한다. 내 딸을 용서해다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 대신 나를 미워해다오.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1889년 그날 밤 나의 할머니가 너희를 폐광으로 끌고 갔을 때 나의 피가 그 죄에 섞여 있었던 것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겠다. 하지만 제발 내 딸만은 살려다오. 미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당신은 평생 이 짐을 혼자 짊어지셨던 거군요.
하지만 그것도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어. 기철이 쓴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동의했지만 조건을 달았어. 네가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그리고 절대 돌아오면 안 된다고. 만약 돌아오면 거래는 무효가 되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미주는 숨이 막혔다. 그래서 제가 떠났을 때 엄마가 막지 않았던 거야.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히려 원했지. 네가 이곳을 떠나 멀리, 아주 멀리 가기를. 엄마가 돌아가실 때도 너를 부르지 않았던 이유야. 너를 지키려고. 하지만 나는 돌아왔어요. 미주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긴 침묵이 흘렀다. 미나가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그럼 지금 미주는 위험해. 기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거래는 깨졌어. 그들이 다시 올 거야. 그 순간 지하실 전체가 흔들렸다. 먼지가 천장에서 떨어졌다. 전구가 심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러나 그것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다. 차갑고 공허하고 복수심에 찬 웃음이었다. 왔어. 기철이 벌떡 일어났다. 나가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계단 위에서 그림자가 나타났다. 두 개의 작은 그림자, 한복을 입은 소녀들. 하나는 고요하게 미소 짓고 있었고 하나는 미주를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벌리고 있었다. 소리 없는 비명처럼. 미주야, 넌 우리를 잊었어. 웃고 있는 소녀 할인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원망이 숨어 있었다.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하지만 우리는 기다렸어. 우는 소녀 하영이 말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네가 돌아오기를, 약속을 지키기를. 약속? 미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넌 우리에게 약속했잖아. 할인이 한 걸음 내려왔다. 그날 밤 폐광에서 언니들을 꼭 구해줄게. 꼭 진실을 밝혀줄게라고. 미주의 머릿속에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흐릿하지만 분명하게 어두운 폐광, 촛불, 그리고 두 소녀의 얼굴. 자신이 그들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던 것. 기억나? 하영이 물었다. 이제 기억나? 미주는 무릎을 꿇었다. 머리를 감싸 쥐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10살의 자신, 폐광 깊은 곳. 두 소녀가 자신에게 이야기해 주던 것들,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추웠는지,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리고 자신이 울면서 약속했던 것. 나는 기억했어요. 미주가 울먹였다. 하지만 엄마가 지워버렸어요. 우리는 안다. 할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약속을 지킬 때야. 어떻게요?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두 소녀는 동시에 말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겹쳐져 하나의 메아리가 됐다. 진실을 밝혀 이 마을이 우리에게 한 것을. 그리고 그들은 미주를 똑바로 쳐다봤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전구가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지하실을 삼켰다. 미주는 민하의 손을 찾았다. 기철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불이 켜졌을 때 소녀들은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계단 위에 뭔가 남겨져 있었다. 낡은 공책 한 권. 기철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다. 표지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1889년의 진실, 우리의 이야기. 미주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받았다. 이것이 답인가? 이것이 그들이 원하는 것인가? 읽어야 해.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기철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었다. 엄마가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야. 진실이 밝혀지는 것. 이 마을 전체가 무너질 거야. 하지만 그들은 이미 너무 오래 고통받았어요. 미주가 공책을 가슴에 안았다. 100년이 넘도록 그녀는 일어섰다. 다리는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다. 저는 약속을 지킬 거예요. 비록 기억하지 못했지만 10살 때에 제가 한 약속을 이제는 지킬 거예요. 미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함께 할게. 혼자 두지 않을게. 기철은 긴 한숨을 쉬었다. 미주야, 이 길은 돌이킬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은 너를 원망할 거야. 조상들의 죄를 폭로한다고. 알아요.
미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진실은 묻혀 있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아프더라도. 세 사람은 지하실을 나왔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마을에는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다. 미주는 공책을 꽉 쥐었다. 내일 그녀는 읽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 알릴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공책에 담긴 진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 그날 밤 미주는 여관 방에서 공책을 펼쳤다. 손은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미나는 옆에 앉아 있었고 기철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마을은 고요했다. 너무나 고요했다. 마치 숨을 죽이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첫 페이지를 넘기자 희미한 글씨가 나타났다. 어린아이의 글씨체, 서툴지만 절박함이 묻어났다. 1889년 11월 3일, 오늘 우리는 11살이 됐다. 엄마는 미역국을 끓여주셨다. 하지만 먹을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무섭다. 미주는 계속 읽었다. 페이지마다 두 소녀의 일상이 적혀 있었다. 평범한 것들, 소꿉놀이, 들에서 뛰어놀기, 어머니를 도와 빨래하기. 하지만 행간 사이사이에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11월 10일,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속삭였다. 쌍둥이는 불길하다고. 엄마는 울었다. 아빠는 화를 냈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을 것 같다. 11월 15일, 추수가 끝났다. 하지만 곡식이 거의 없다고 한다.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얼굴이다. 오늘 할아버지가 우리를 보며 죄송하다고 하셨다. 왜 사과하시는지 모르겠다. 무서웠다. 미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하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기철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11월 20일, 오늘 마을 어른들이 모였다. 우리는 방에 있으라고 했다. 하지만 문틈으로 들었다.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신께 바쳐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가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내 딸들은 안 된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자 글씨체가 달라졌다. 더 흐트러지고 급하게 쓴 것 같았다. 11월 22일, 제비 뽑기였다. 모든 집안이 참여했다. 그리고 우리 집이 뽑혔다. 엄마는 기절했다. 아빠는 무릎을 꿇고 빌었다. 하지만 마을 어른들은 단호했다. 규칙이다. 신과의 약속이다 라고 했다. 우리는 내일 밤 폐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미주는 숨이 막혔다. 손이 떨려서 공책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민하가 재빨리 받쳐줬다. 계속 읽어. 민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1월 23일 새벽, 잠을 잘 수 없다. 할인이는 계속 운다. 나는 무섭지만 언니를 안심시켜야 한다. 엄마가 우리를 꼭 안아주셨다. 미안하다고만 하셨다.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를 사랑해요. 기철이 창가를 떠나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읽지 마. 제발 읽지 마. 하지만 미주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약속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11월 23일 밤 마을 사람들이 왔다. 횃불을 들고 우리를 끌고 갔다. 엄마는 우리 옷을 붙잡았지만 아빠가 엄마를 말렸다. 아빠는 울고 있었다. 용서해라고 했다. 우리는 폐광으로 걸어갔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어떤 사람은 울었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는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장에 글씨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훨씬 더 흐트러진 글씨였다. 마치 어둠 속에서 쓴 것처럼. 폐광안. 어둡다. 너무 어둡다. 할인이가 내 손을 꽉 잡고 있다. 우리는 떨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입구를 막았다. 돌로. 우리는 소리쳤다.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기도 소리만 들렸다. 풍년을 주소서. 우리의 재물을 받아주소서. 미주는 공책을 잠시 내려놓았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미나는 소리 내어 울고 있었다. 기철은 벽에 주먹을 쳤다. 개자식들,
그가 중얼거렸다. 그 개자식들이 계속 읽어야 해요. 미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끝까지. 다음 페이지들은 시간 표시가 없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하루, 이틀, 일주일, 배고프다, 목마르다. 할인이가 계속 자려고 한다. 깨워야 한다. 자면 안 된다. 우리는 노래를 불렀다. 엄마가 가르쳐준 자장가. 하지만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추워, 너무 추워. 할인이가 내 품에 안겨 있다. 언니는 이제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나도 힘들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누군가 올 거야. 엄마가, 아빠가, 누군가가 우리를 구하러 올 거야. 아무도 안 와. 아무도. 할인이가 이상해졌다. 계속 웃어. 아무 이유 없이 웃어. 무섭다. 하지만 나는 계속 언니를 안아줬다. 괜찮아, 괜찮아 라고 말했다. 거짓말이지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불길한 존재여서. 하지만 우리도 살고 싶었어. 우리도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싶었어. 우리도 어른이 되고 싶었어. 이건 불공평해. 이건 잘못됐어. 만약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복수하고 싶어. 아니, 그냥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공책이 거기서 끝났다. 마지막 페이지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미주는 공책을 덮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슬픔을 넘어선 무언가가 그녀를 채우고 있었다. 분노였다. 깊고 타오르는 분노였다. 이 마을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마을이 한 짓이에요. 그래.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조상들이 한 짓이야.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대대로 물려받은 거지. 민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창백해졌고 숨을 헐떡였다. 미주야, 나, 언니. 미주가 재빨리 민하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뭐가 아파요? 민하는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다. 내 가방, 약. 기철이 재빨리 가방을 뒤져 약병을 찾았다. 미주는 민하에게 약을 먹였다. 물을 마시게 했다. 천천히 민하의 호흡이 안정됐다. 언니, 병원에 가야 해요. 안 돼. 민하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 혼자 둘 수 없어. 민하, 기철이 조용히 말했다. 넌 심장이 안 좋은 거지? 얼마나 남았어? 민하는 쓸쓸하게 웃었다. 의사가 그러더라. 몇 달, 길어야 반년. 미주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언니가 죽어간다고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어. 민하가 미주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죽기 전에 이것만은 끝내고 싶어. 그 아이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야. 속죄. 미주가 물었다. 민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너를 그 폐광으로 데려간 거 말이야. 그날 밤, 만약 내가 그러지 않았다면 넌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야. 이 모든 걸 모른 채로. 아니에요, 언니. 미주가 단호하게 말했다. 언니 덕분에 나는 알게 된 거예요. 진실을. 그리고 이제 나는 뭘 해야 하는지 알아요. 뭘 할 건데? 기철이 물었다. 미주는 공책을 집어들었다. 이걸 공개할 거예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알게 할 거예요. 1889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미친 짓이야. 기철이 말했다. 그들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상관없어요. 미주의 눈빛은 확고했다. 할인이와 하영이는 100년 넘게 기다렸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때예요. 그 순간 창문이 바람에 흔들렸다. 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섞인 것 같은. 미주는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폐가 옆 비석 근처에 희미한 빛이 보였다. 두 개의 작은 실루엣. 그들은 미주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미주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결이었다. 내일, 그녀가 말했다. 내일 마을 회관에서 모임이 있다고 했죠? 기철이 고개를 끄덕였다. 매달 하는 어르신 모임이야. 그럼 그곳에서 말할 거예요. 모든 것을. 그리고 미주는 가방에서 1889년 사진을 꺼냈다. 이것도 보여줄 거예요.
미나가 미주의 손을 꽉 잡았다. 함께 할게, 끝까지. 기철은 긴 한숨을 쉬었다. 좋아, 나도 함께 하지. 엄마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50년 동안 흩어져 있던 그들이 이제 하나가 됐다.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밤은 깊어갔지만 그들은 잠들지 않았다. 내일은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불용리의 긴 침묵이 드디어 깨어질 것이었다. 새벽 5시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서는 미나가 힘들게 숨을 쉬고 있었다. 밤사이 그녀의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았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래져 있었다. 언니, 병원에 가야 해요. 미주가 다시 한번 애원했다. 아니, 미나가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만은 끝까지 함께 할 거야. 그 후에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아침 8시 마을은 깨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다. 공기가 무거웠다.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미주가 머무는 여관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소문은 이미 퍼진 것 같았다. 서미주가 무언가를 폭로할 거라고. 마을의 비밀을. 오전 10시 마을 회관 앞에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대부분 노인들이었다. 70, 80대.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적대감이 섞여 있었다. 어떤 이는 노골적으로 미주를 노려봤고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다. 미주는 미나와 기철과 함께 회관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공책과 사진이 들려 있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무게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였다. 회관 문을 열자 안에는 이미 4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미주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날카롭고 차갑고 때로는 두려움에 찬 시선들이었다. 앞쪽에는 마을 이장이 앉아 있었다. 80대 초반의 노인 박종수. 그는 미주를 보며 입을 열었다. 서미주 씨, 50년 만에 돌아왔군요. 그리고 우리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으려고 하시는군요. 이장님, 미주는 똑바로 그를 바라봤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진실? 박 이장이 비웃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왜 굳이 그것을 파헤치려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미주는 공책을 들어 올렸다. 이 진실이 100년 넘게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명의 순수한 아이들이 그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인과 하영 얘기를 하려는 건가? 뒤쪽에서 할머니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건 우리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었어. 어쩔 수 없이. 미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1살 아이들을 산채로 폐광에 가두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까? 회관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어떤 이는 화를 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그 시절을 모릅니다.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굶어 죽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신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무고한 아이들을 죽인 건가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신이 원한 것입니까? 닥쳐! 한 할머니가 소리쳤다. 당신들은 몰라. 그 시절의 절박함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선택이요? 미주가 공책을 펼쳤다. 그럼 이걸 들어보세요. 하영이가 폐광 안에서 쓴 일기입니다. 그녀는 읽기 시작했다. 천천히, 또박또박, 아이의 목소리로. 모든 문장이, 모든 단어가 회관을 채웠다. 배고픔, 추위, 두려움, 절망. 처음에는 사람들이 화를 냈다. 하지만 점점 침묵이 흘렀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어떤 이는 떨고 있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관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미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한 일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라고 포장했지만 결국은 살인이었습니다. 무고한 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은 것입니다. 박 이장이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만하시오. 당신은 우리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소.
명예, 기철이 일어났다. 무슨 명예를 말하는 겁니까? 아이들을 죽인 마을에 무슨 명예가 있습니까? 너도 입 닥쳐, 기철아. 박 이장이 소리쳤다. 내 어머니는 평생 그 비밀을 지켰어. 그런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는 잘못하셨습니다. 기철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이 비밀이 우리 집안을, 이 마을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평생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갑자기 민하가 쓰러졌다. 그녀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가슴을 움켜쥐었다. 얼굴은 창백을 넘어 푸르게 변해 있었다. 언니, 미주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바라봤다. 냉담하게, 마치 이것도 미주에 대한 벌인 것처럼. 제발요. 미주가 울부짖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침내 젊은 여자 하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하지만 박 이장이 그녀의 손을 붙잡았다. 기다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신의 뜻일지도 모르니까. 미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장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여자도 공범이야. 한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너 1971년 그 사건 때 같이 있었잖아. 그 애도 벌을 받아야 해. 미쳤어요. 미주가 소리쳤다. 당신들 모두 미쳤어요. 기철이 민하를 들어 올렸다. 나가자, 미주야. 이 사람들한테는 양심이 없어. 하지만 입구가 막혔다. 여러 명의 남자들이 문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들의 얼굴은 냉혹했다. 어디 가려고? 박 이장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서미주 씨, 당신은 우리 마을의 비밀을 폭로하려 했어. 그 대가를 치러야지. 대가? 미주는 민하를 안으며 뒤로 물러섰다. 무슨 대가요? 1889년처럼 박 이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재물이 필요해. 그 쌍둥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미주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도 안 돼. 기철이 소리쳤다. 이게 무슨 시대인데 이런 짓을.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박 이장이 말했다. 전통이 중요하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해. 바로 그 순간 회관의 모든 불이 꺼졌다. 완전한 어둠이 내렸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웃음소리. 그리고 울음소리. 뭐야? 누군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불이 다시 켜졌을 때 회관 중앙에 2명의 소녀가 서 있었다. 할인과 하영, 한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어떤 이는 기절했다. 어떤 이는 문으로 달려갔다. 할인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회관 전체를 채웠다. 136년을 기다렸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정의가 실현되기를. 하영이 덧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당신들은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겼습니다. 세대를 거쳐 침묵으로. 박 이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모으며 빌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할인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우리는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영이 미주를 바라봤다. 진실을 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밝혀졌어요. 2 소녀는 천천히 미주에게 다가왔다. 미나는 미주의 품에서 거의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하영이 미나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고마워요, 미나 언니. 우리를 기억해줘서. 그 순간 미나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영아, 할인아, 미안해. 그때 너희를 구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할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들도 아이였으니까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다. 미주는 비명을 삼켰다. 언니. 하지만 미나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았다.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녀는 자유로워졌어요. 하영이 조용히 말했다. 더 이상 죄책감을 짊어지지 않아도 돼요. 미주는 미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기철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2 소녀는 회관을 둘러봤다. 모든 사람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공포에 떨고 있었다. 우리는 떠날 거예요.
할인이 말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으니까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영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진실을 숨기는 것은 죄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빛이 회관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두 소녀는 사라졌다. 미주는 미나를 아는 채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언니, 고마워요. 끝까지 함께해줘서. 밖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미나는 떠났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처럼 일주일이 지났다. 미나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 중 참석한 이는 거의 없었다. 단지 미주와 기철 그리고 교회 목사만이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했다. 작은 묘지, 구룡리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미나는 묻혔다. 비석에는 간단한 글귀만 새겨졌다. 한민하, 진실을 위해 싸운 용감한 영혼. 미주는 매일 그곳을 찾았다. 꽃을 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미나와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속삭였다.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그 일주일 동안 구룡리는 완전히 변했다. 회관에서 일어난 일은 빠르게 소문으로 퍼졌다. 두 소녀의 환영을 본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어떤 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어떤 이는 마을을 떠났다. 박 이장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침묵이 깨졌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두려움에 떨면서.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한 80대 할머니가 미주를 찾아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상자를 건넸다. 우리 할아버지가 1889년 그날 밤 거기 계셨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평생 후회하며 사셨어요. 이 상자에는 그때의 기록들이 있어요. 편지, 사진, 증언들. 제발, 제발 세상에 알려주세요. 미주는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안에는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증거들이 있었다. 마을 어른들의 회의록, 제비뽑기 기록, 그리고 사건 당일의 상세한 묘사. 폐광 입구를 막은 후 우리는 이틀 동안 그곳을 지켰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 비명, 울음, 애원. 하지만 우리는 돌아서지 않았다. 신께 바치는 제물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사흘째 되는 날 소리가 멎었다. 우리는 입구를 열지 않았다. 그대로 봉인했다. 미주는 읽으면서 온몸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다. 계획된 살인이었다. 집단적 광기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단순히 마을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 정태수 교수가 다시 구룡리를 찾았다. 그는 미주가 보낸 자료들을 검토한 후 즉시 달려온 것이었다. 미주 씨,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한국 근대사에 숨겨진 비극입니다. 반드시 기록되어야 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학계에 발표하고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할인과 하영의 이야기를, 그들이 겪은 고통을. 며칠 후 한 전국 일간지가 기사를 실었다. 1889년 구룡리 쌍둥이 희생사건, 136년 만에 밝혀진 진실. 기사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분노했다. 슬퍼했다. 그리고 반성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쏟아졌다. 미주는 모두 받아들였다. 카메라 앞에서, 라디오 앞에서 그녀는 이야기했다. 할인과 하영의 이야기를.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들은 단지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했습니다. 미주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죄는 100년 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입니다. 한 달 후 구룡리 입구에 작은 기념관이 세워졌다. 정부와 민간 기부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할인과 하영 추모관. 그곳에는 두 소녀의 사진이, 일기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전시됐다. 개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부산에서, 전국 각지에서. 그들은 꽃을 놓고 묵념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다. 어떤 이는 분노했다. 미주는 기념관 앞에서 연설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할인과 하영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침묵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실을 숨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푸른 하늘, 하얀 구름, 그리고 따뜻한 햇살. 어떤 진실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진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정중을 바라봤다.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치유가 아닙니다. 침묵은 공범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미주에게 경의를 표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그날 오후 미주는 혼자 폐광으로 갔다. 이제 그곳은 봉인돼 있었고 안전 펜스가 쳐져 있었다. 하지만 입구 앞에는 작은 제단이 마련돼 있었다. 사람들이 놓고 간 꽃들과 편지들로 가득했다. 미주는 무릎을 꿇고 향을 피웠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리나 하영아, 이제 편히 쉬렴. 너희의 이야기는 세상이 기억할 거야, 영원히.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그 바람 속에서 미주는 느꼈다. 감사함을. 그리고 작별의 인사를. 저녁 미주는 어머니의 집, 이제는 기철이 관리하는 집으로 갔다. 그들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미주야, 기철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말요? 그래, 엄마는 평생 이 짐을 혼자 짊어지셨어. 하지만 넌 그 짐을 내려놓았어. 엄마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미주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어려운 거야. 기철이 미소 지었다. 옳은 일을 하는 것.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기 봐. 미주가 하늘을 가리켰다. 별이 둘 더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기철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린이와 하영이겠지. 이제 평화를 찾은 거야. 미주는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따뜻한 눈물이었다. 며칠 후 미주는 구룡리를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과거의 사슬에서, 죄책감에서, 두려움에서. 떠나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추모관을 찾았다. 그곳에는 방명록이 있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남겨놓았다. 하리나, 하영아, 미안해. 너희의 고통을 기억할게. 평화롭게 쉬렴. 미주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하리나, 하영아, 10살 때에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어. 꼭 구해주겠다고. 비록 늦었지만 그 약속을 지켰어. 이제 너희는 자유야.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 서미주. 그녀는 방명록을 덮고 일어섰다.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봤다. 두 소녀의 사진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표정은 달라 보였다. 평온했다. 행복해 보였다. 안녕. 미주가 작게 속삭였다. 행복해. 그녀는 추모관을 나섰다. 밖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미주는 마을 입구로 걸어갔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춘천으로, 그리고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기철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다. 남매는 오랫동안 포옹했다. 자주 연락해. 기철이 말했다. 그럴게요, 오빠. 그리고 미주야. 네? 기철은 미소 지었다. 50년 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사랑해, 내 동생. 미주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사랑해요, 오빠. 버스가 출발했다. 미주는 창밖으로 구룡리를 바라봤다. 작은 마을, 깊은 산속의 마을. 하지만 이제 그곳은 달라 보였다. 더 이상 비밀과 죄책감의 마을이 아니었다. 치유와 용서의 마을이었다. 그리고 언덕 위, 추모관 옆에서 두 개의 작은 실루엣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미주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안녕 하리나, 안녕 하영가. 버스는 마을을 벗어났다. 미주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꺼냈다.
지하실에서 찾았던 완전히 읽지 못했던 그 편지. 남은 부분을 읽었다. 미주야, 엄마는 평생 비겁했어.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너는 강하게 자랐을 거야. 그리고 언젠가 네가 이 진실을 밝힐 거라고 믿어. 엄마가 하지 못한 일을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 엄마가. 미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엄마 했어요. 약속 지켰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다. 불용리는 점점 멀어졌다. 하지만 그곳의 이야기는, 그곳의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다. 어떤 진실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침묵하는 것은 그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는 것이다. 진실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결국 자유롭게 한다. 그리고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다. 세대를 넘어, 죽음을 넘어. 미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 모두가 자유로워졌다. 서미주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편안한 침묵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고통스러운 진실을 밝힐 것인가. 그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마을 전체의 적이 됐고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으며 평생 품어온 어머니에 대한 기억마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용기 덕분에 136년 동안 고통받던 두 영혼이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두가 침묵하라고 압박할 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명예를 지키는 것과 무고한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침묵은 때로 공범이 된다는 것을,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그 고통을 영원히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것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미주가 보여준 것처럼 한 사람의 용기가 세대를 넘어 이어진 저주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말해야 할 진실이 있지 않으신가요? 풀어야 할 억울함이 있지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진실은 나눌수록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